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써 눈을 뜬 이정은. 1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 차가운 세면대 룰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5세,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나이.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조용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하늘빛, 요양병원, 지방 소도시에서 나름 규모가 큰 병원이었다. 5층 건물에 2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이 병원에서 정은은 15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해왔다. 처음에는 젊은 패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절실함이 더 컸다. 병원 입구를 지나 직원 통용문으로 들어가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간호조무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은이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다. 평소와 다른 시선들이 느껴졌다. 김 간호사가 커피를 마시다가 정은을 힐끗 보더니 옆 사람과 속삭였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정은은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오늘부터 VIP 병실의 강동철 환자 전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정은 씨, 오늘부터 301호 강동철 환자분 전담으로 배정됐어요. 수간호사가 업무를 전달했다. 80세 고령의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 중이신데 특별히 개인 간병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월 수당도 별도로 지급되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정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별 수당은 집안 사정을 고려할 때 정말 절실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아들 지호의 의대 준비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기본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301호 VIP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의외로 힘찬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노인이 보였다.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젊은 시절에는 상당한 체격이었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담으로 배정받은 간호조무사 이정은입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겠습니다. 강동철이 정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강동철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유명했지만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족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왜 특별히 정은을 전담으로 원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일은 일이었다. 첫 근무가 시작됐다. 혈압 측정, 혈당 체크, 식사 보조, 투약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다른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강동철은 유독 정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정은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랜 간병 경험으로 환자들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다. 정은 씨, 오늘 첫 근무 어땠어요? 김 간호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견제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냥 평범했어요. 다른 환자분들과 별 차이 없더라고요. 정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오후 근무 시간, 강동철은 정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와 아들 하나 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정은의 목소리에 잠깐 슬픔이 스쳤다. 아들은 뭘 하나요? 의대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생이에요. 강동철의 눈빛이 반짝였다. 의대요? 대단하네요. 힘들겠지만 꼭 이루길 바랍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강동철이 말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주 와주시면 안 될까요? 특별히 밤에도 한 번씩 들러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물론 추가 수당은 드릴 테니까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다. 야간 근무는 힘들지만 추가 수당은 절실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철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은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다. 그 환자분이 왜 너를 특별히 원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연인가 봐요. 정은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들고 있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정은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됐다. 낮 근무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와서 강동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야간에는 다른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지만 강동철은 정은만을 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까다로운 환자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정은이 강동철의 전담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근무를 마치고 저녁 8시에 다시 와서 10시까지 야간 상태 확인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다른 동료들 눈에는 이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전담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간호조무사실에서 김선미가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정은 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강동철 환자한테만 매달려 있잖아. 옆에 있던 박유진이 맞장구 쳤다. 맞아. 다른 환자들은 대충 보고 유독 그 할아버지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대화는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정은에 대한 신뢰보다는 호기심과 의심이 앞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정은이 야간에 301호를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다. 병원이라는 곳은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간호조무사가 매일 밤 301호에 가는 거 봤어. 환자가 부르지도 않는데 말이야.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정은 본인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자신은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담화는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졌고 업무 협조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았다.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정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은이 강동철의 방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간호사와 마주쳤다. 정은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수간호사실로 따라가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요즘 병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다른 직원들이 정은 씨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강동철 환자분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혹시 부적절한 일은 없죠? 정은은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만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간호사도 정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병원 분위기를 고려해서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은은 평소보다 우울해 보였다.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은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져 갔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동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추가 수당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동료들과 마주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301호에 들어가니 강동철이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강동철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강동철은 정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병원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강동철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다. 어떤 오해인가요? 다른 직원들이 저희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드나든다고. 강동철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잠시 간격을 두시는 게 어떨까요? 야간 방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강동철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무언가 급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은으로서는 직장에서의 입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 주부터 정은은 강동철을 만나는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환자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강동철도 정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조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정은은 그런 강동철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 병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일부 동료들은 정은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특히 강동철이 정은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다.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301호에 갔을 때 강동철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오직 정은에게만 환한 미소를 보이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정은 언니가 뭘 했길래 그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할까? 돈이라도 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정은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가니 대화하던 사람들이 당황해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 언니. 우리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에요.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요. 제발 이상한 소문 그만 퍼뜨리세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동료들은 머쓱해하며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정은은 눈물을 참으며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과 뒷담화는 여전했고 강동철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집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야 했다. 버스가 낡은 주택가로 접어들면서 정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30평 남짓한 단독주택. 2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은 이제 세 식구의 전부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어머니의 당뇨, 치료제와 혈압약, 그리고 각종 영양제들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 집에 왔어요. 정은이 안쪽 방으로 향하며 인사했다.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지냈니?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75세의 어머니 김순덕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하셨다. 다행히 의식은 또렷하고 말씀도 잘하셨지만 혼자서는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매달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아서 부담이 컸다. 괜찮아요. 오늘도 별일 없었고요. 정은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밝게 대답했다. 지호는 어디 갔어요? 학원 갔어. 오늘 모의고사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더라.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20살 아들 이지호는 작년에 의대 입시에 실패한 후 재수를 하고 있었다. 목표는 지방 국립대 의대였다. 학비 부담도 적고 장학금 혜택도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은 목표였다. 종합반 학원비만 월 150만 원이었고 개별 과외까지 받으면 200만 원이 넘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은은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이달 수입은 정은의 기본급 180만 원과 강동철 전담 수당 80만 원을 합쳐 260만 원이었다. 지출은 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
지호 학원비 1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이었다. 매달 190만 원이 부족했다. 그나마 남편이 남긴 적금을 조금씩 해약해서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편 이태수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택시 운전사였던 그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다가 새벽에 졸음운전 차량에 받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어머니 치료비와 지호 교육비로 대부분 쓰였다. 정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동철의 전담 제안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지호야, 집에 왔니? 오후 9시가 넘어서 지호가 돌아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성숙함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가장 역할을 일찍 깨달은 탓이었다. 네, 엄마. 오늘 모의고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수학이 좀 어려웠지만요. 지호는 항상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밤늦게 어머니가 주무신 후 정은과 지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어요? 지호는 예민하게 엄마의 변화를 감지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늘었을 뿐이야. 정은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제가 알바라도 해볼까요? 학원 끝나고 시간 있는데. 안 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가장 큰 도움이야.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호가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의사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으면 작년에 붙었을 텐데. 지호의 목소리에 죄송함이 배어 있었다. 괜찮아. 올해는 분명히 될 거야. 엄마가 믿어. 그날 밤 정은은 잠들기 전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내야 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병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내기 위해 적금을 또 해약해야 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50만 원 남짓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바닥이었다. 은행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해약 수속을 도와줬다. 정은은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며 서둘러 은행을 나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정은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동철의 전담 일은 계속해야 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동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지호가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는 버텨내야 했다. 그것이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301호로 향하는 정은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강동철을 돌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이 힘든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호는 엄마가 걱정될 것 같아서 병원에 들르기로 했다. 요즘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신경 쓰였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하늘빛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5층 건물의 깔끔한 외관을 보니 나름 괜찮은 병원인 것 같았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이정은을 찾는다고 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3층에서 근무하고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조용했다.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를 찾기 위해 간호조무사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301호 방향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호야? 정은이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왔어요. 정은은 아들의 배려에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됐다. 병원에 오면 동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아들이 와준 것이 반가웠다. 그럼 잠깐 인사나 하고 가자. 엄마가 돌보는 환자분께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아, 지호 씨군요. 정은이 아들을 소개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동철이 지호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지호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혹시 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성이 이씨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호는 당황했다. 네, 맞습니다. 이지호입니다. 강동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지호의 대답을 들은 강동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정은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강동철은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태수요. 택시 운전사셨어요. 지호가 대답했지만 강동철의 반응은 여전히 이상했다. 할아버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호도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강동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있으셨나? 네. 할아버지 성함은 이만호였어요. 6.25 때 군인이셨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강동철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만호 중위님. 정은과 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환자분, 어디 아프세요? 정은이 다가가려 했지만 강동철은 손을 저으며 말렸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너무 놀라서. 잠시 후 강동철이 진정을 되찾았다. 앉으세요. 둘 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정은과 지호는 의자에 앉았다. 강동철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정은 씨, 지호 군, 여러분은 제게 매우 특별한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이 궁금해했다. 이만호 중위님,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70년 전 6.25 전쟁 때 말이에요. 강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피난 가던 중에 인민군에게 붙잡혔죠. 가족과 함께 죽을 뻔했는데 이만호 중위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정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가 드디어 들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강동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우리를 구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 만에 듣게 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호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다. 조용한 병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강동철이 계속 말했다. 저는 그때부터 평생 이만호 중위님을 찾아다녔어요. 가족분들을 찾아서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쟁통의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강동철은 감격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은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왜 강동철이 자신을 특별히 원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은인의 딸, 은인의 손자, 강동철이 정은과 지호의 손을 각각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70년 동안 찾던 분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평생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강동철은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줬고 정은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 지호도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70년의 시간을 넘어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다. 그날 밤 강동철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야기를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출근하자마자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은도 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강동철은 침대에 앉아 먼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1950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10살이었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살 된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던 중이었죠.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며칠째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산골짜기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나타났어요. 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명 정도 되는 무리였는데 우리 같은 피난민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있었어요.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총살하겠다고 위협했죠.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저와 누나를 껴안고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났어요. 인민군들이 놀라서 주변을 살피는 사이에 한국군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대를 이끄는 장교가 바로 이만호 중위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늠름한 분이셨는데 목소리도 우렁차고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시더라고요. 정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강동철이 계속 이야기했다. 이만호 중위님은 우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신 후에 인민군과 맞서 싸우셨어요. 그때 저는 바위 뒤에 숨어서 모든 걸 지켜봤거든요. 중위님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혼자서 여러 명의 적과 싸우시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마치 영화 속 영웅 같았어요. 10살짜리 아이 눈에도 그분의 용맹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동철의 목소리가 침통해졌다. 전투가 끝나갈 무렵 인민군 하나가 숨어 있다가 중위님 등 뒤에서 총을 쐈어요. 비겁한 기습이었죠. 중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민간인들은 안전한가?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강동철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생생했다.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아버지가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숭고하게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국군 부대원들이 중위님의 시신을 수습해 갔어요. 우리 가족은 그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부산까지 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혼란스러웠어서 중위님의 자세한 신상을 알 수 없었어요. 강동철은 잠시 물을 마신 후 계속 말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만호 중위님을 찾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당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군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어느 부대 소속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이만호라는 이름과 중이라는 계급, 그리고 그분의 얼굴만 기억할 뿐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찾았어요. 사업이 성공한 후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찾기도 했고 6.25 참전 용사 모임에도 가봤고 심지어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평생 찾지 못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동철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다. 그런데 정은 씨, 강동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중위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전사자 묘역에 어머니와 함께 매년 현충일에 성묘를 가거든요.
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 동안 찾던 은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다. 꼭 가보고 싶어요.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강동철은 정은에게 부탁했다. 지호군도 불러주세요. 할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호가 병원에 오자 강동철은 이만호 중위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려줬다. 전투 당시의 상황, 중위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 후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까지. 지호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이만호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 가족도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아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희생 덕분이에요. 강동철의 말을 들으며 정은과 지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전쟁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이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을 주었다. 그날 이후 정은과 강동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한 환자와 간호조무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생명의 인연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 것이었다. 강동철은 정은을 마치 친딸처럼 대했고 정은도 그를 아버지를 대신한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다. 병원 동료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상하게 보지 않았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동철은 정은에게 아버지 이만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밤 전투에서 중위가 보여준 리더십,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사명감까지. 어린 나이였지만 강동철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은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눈물을 삼켰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다. 중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강동철이 말했다. 부하들한테도 인자하시고 작전 지시도 명확하시고 그런데 무엇보다 민간인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남달랐어요. 다른 군인들은 피난민들을 짐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중위님은 달랐어요. 우리를 가족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정은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이런 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어느 날 강동철이 정은에게 제안했다. 시간 되실 때 댁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지호군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손님을 맡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강동철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강동철이 정은의 집을 찾았다. 30평 남짓한 단독주택을 보고 그는 마음이 아팠다. 은인의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정은의 어머니 김순덕을 만났을 때는 더욱 감격했다. 중위님의 부인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강동철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강동철은 김순덕에게 이만호 중위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남편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얼마나 숭고하게 희생했는지를 김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평생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가슴 아팠는데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훌륭하게 돌아가셨구나. 우리 아이, 아버지가. 김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지호와도 긴 대화를 나눴다. 강동철은 지호의 의대 진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가 생명을 구하는 군인이셨으니 손자도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호는 강동철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꼭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강동철은 집을 둘러보며 가족들의 어려운 형편을 직접 확인했다. 낡은 가구들, 어머니의 각종 약들, 지호의 의대, 수험서들까지 모든 것이 이 가족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은인의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미안했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웠다. 며칠 후 병원에서 강동철은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은 씨,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중위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강동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만호 중위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보답하고 싶어요. 어느 날 지호가 병원에 다시 왔을 때 강동철은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지호 군, 의대 준비 어떻게 되어 가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쉽지 않아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부담감이 배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엄마가 너무 고생하셔서 미안해요. 강동철은 지호의 진솔한 마음에 감동했다. 이런 효자가 의사가 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강동철은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70년 동안 찾던 은인의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었다.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다. 이만호 중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도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동철은 결심한 표정으로 정은에게 말했다. 정은 씨,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은은 강동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더욱 깊은 인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강동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정은과 인연을 확인한 지 한 달 후였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심각해지면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사들은 앞으로 몇 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강동철 본인도 자신의 시한부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조급해했다. 이만호 중위에 대한 은혜를 갚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동철은 정은을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은 씨,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제 몸 상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동안 강동철이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이런 말을 듣기가 힘들었다. 너무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 잘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강동철의 의지는 단단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만호 중위님 가족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강동철이 계속 말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중위님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은은 강동철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강동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만호 기념 재단이라고 해서 어려운 형편의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은은 깜짝 놀랐다. 그렇게 큰 일을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정은 씨가 초대 이사장이 되어주시면 돼요. 장학재단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동철이 평생 모은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하여 만드는 것이었다. 매년 이자 수익만으로도 수십 명의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였다. 정은은 믿기지 않았다.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당신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동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리고 지호군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강동철이 계속 말했다. 올해 의대에 합격하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면 해외 의대로 유학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은은 너무 큰 은혜라 받기가 부담스러웠다. 너무 과분해요.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강동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이만호 중위님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어요. 며칠 후 지호가 병원에 왔을 때 강동철은 그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호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강동철은 지호의 각오를 듣고 흐뭇해했다. 하지만 정은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강동철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만호 중위님의 정신을 잘 전해주세요. 희생과 봉사, 나눔의 정신을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인 만큼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동철은 또 다른 계획도 이야기했다. 이만호 중위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후세에 그분의
희생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요. 정은 씨가 알고 계신 아버지 이야기와 제가 기억하는 전쟁 이야기를 합쳐서 만들면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정은은 이 제안에도 찬성했다.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랐다. 재단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강동철의 병실을 드나들며 각종 서류 작업을 진행했다. 정은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배웠다. 지호도 의대 입시에 더욱 매진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강동철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7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만호 중위에 대한 은혜를 갚을 길을 찾았고 그의 가족들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위의 희생 정신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어서 뿌듯했다. 어느 날 밤 강동철이 정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제가 죽으면 이만호 중위님 묘소 옆에 묻어주세요. 70년 늦었지만 중위님 곁에서 영원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강동철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강동철은 이만호 기념 재단 설립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한 지 일주일 후 평온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만호 중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강동철을 배웅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만난 또 다른 아버지를 잃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뜻깊은 유산이 있어서 슬픔만은 아니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강동철이 도왔던 사람들,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재단 설립에 참여한 법무팀까지. 정은과 지호, 그리고 어머니도 유족처럼 장례를 치렀다. 70년 만에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그 깊이와 의미는 혈연보다도 깊었다. 강동철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는 국립현충원 이만호 중위의 묘 옆에 마련되었다. 이만호 기념 재단의 출범식은 강동철의 49제와 함께 열렸다. 정은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출연금 100억 원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내년 50명의 의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여 돈 때문에 의사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에서 지호도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그해 의대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고 재단의 1호 장학생이 되었다. 할아버지 이만호의 이름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더욱 의미 깊었다. 지호는 입학식 날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며 다짐했다.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정은은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고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배웠다.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공부하고
장학생 선발과 관리, 그리고 이만호 중위의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했다. 무엇보다 경제적 걱정 없이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편했다. 재단 설립 1년 후 이만호 중위의 일대기를 담은 책 6.25의 영웅 이만호가 출간되었다. 강동철이 기억하는 전쟁 당시의 이야기와 정은이 들려준 가족사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책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독자들이 이만호 중위의 희생 정신에 감동했다. 출간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단순히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매년 6.25 전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젊은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렸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나눔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중위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계승되는 것이었다. 지호는 의대 2년차가 되면서 재단의 홍보대사 역할도 맡게 되었다. 각종 행사에서 할아버지 이만호 중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장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이었다. 5년 후 재단의 첫 번째 의사가 탄생했다. 지호를 포함해 10명의 장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이만호 중위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호는 성적이 우수해서 강동철이 약속했던 해외 유학의 기회도 얻게 되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심장외과를 전공할 예정이었다. 정은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10년째 활동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의사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진을 보충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에 참여하는 등 이만호 중위의 희생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다. 현충일이 되면 정은은 항상 아버지와 강동철의 묘소를 함께 참배했다. 두 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재단의 근황을 보고했다. 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정은은 재단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재단 장학생 출신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낸 것이었다. 이만호 할아버지의 정신으로 여기서도 열심히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0년 전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정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그날 밤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희생, 강동철의 보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만호 기념재단은 단순한 장학재단을 넘어서 희생과 사랑, 나눔의 정신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었다. 70년 전 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희생의 결실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